자, 이번에는 9장입니다. 자료 수집 방법 살펴보도록 할게요. 140페이지 보시면은 7년간 출제 영역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설문지 작성하고 관련해서 문항의 배치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항을 작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작성 요령하고 관련된 문제가 7년 동안 4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베이의 유형인데요. 설문조사를 내가 그 사람한테 우편으로 보내고 그 사람이 응답해서 나한테 반송을 하는 방법도 있고, 이거를 우리가 우편 설문이라고도 하고요. 본인이 기입해서 보낸다 해서 자기 기입식 설문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경우는 내가 설문지를 들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만나 내가 읽어주고 그 사람이 응답을 하면 내가 체크를 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면접 설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유형별 장단점을 비교하는 문제가 5문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본인이 읽고 기입을 하는 건 문자하고 관련이 되는 언어적인 방법인 거고, 듣고 답하는 거는 말로 말을 하는, 이것도 언어적인 거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글이라든지 말이라고 하는 언어적인 것 넘어서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 딱 좋은 게 관찰이죠. 자, 그래서 관찰과 관련된 문제가 3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설문조사를 하는 것, 이걸 서베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면접을 할 수도 있고 관찰을 할 수도 있는데, 설문조사나 면접이나 관찰은 내가 어떤 자료를 직접적으로 수집하는 직접적인 자료 수집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내가 내 연구 목적을 위해서 직접 수집하는 자료를 이걸 1차 자료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자, 이런 방법인데 어떤 경우는 내가 그 자료를 수집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 혹은 다른 기관이 만들거나 수집한 자료를 난 그냥 갖다가 분석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직접 수집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간접적인 자료 수집 방법이다, 간접적인 자료 수집 방법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자료 수집이 아니라 분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자료 분석법이 있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굉장히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내용 분석은 일종의 2차 자료 분석인데 특히 대표적인 2차 자료 분석인데요. 예전에는 2차 자료 분석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이 최근에는 내용 분석 문제가 또 조금 많이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차 자료 분석도 내용 분석도 7년 동안 6문제가 각각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수집 방법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문제가 또 한 문제가 나와서 9장도 출제 비중이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요. 자, 그래서 7년간 출제 분포를 보시면 18회 시험에서는 여기 챕터에서 6문제가 나왔고 22회 2024년 시험 문제에서는 4문제가 나왔습니다. 좀 들쑥날쑥하긴 한데요. 아까 이제 8장 같은 경우는 정말 일관되게 5, 6문제가 나오는 경향이 있다면 얘는 좀 왔다 갔다 하는 편차가 있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보면 출제 정도가 상당히 높은 챕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9장을 공부하실 때는요, 각 방법의 장점과 단점을 구분해서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인 설문조사부터 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서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서베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사실 2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서베이는 모집단의 규모가 되게 클 때요, 모집단에 대한 전수조사가 아니라 그 중에 표본을 뽑아서 구조화된이라는 것은 표준화된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설문지가 이렇게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내용이 딱딱딱딱 정리가 된 그런 구조화된 설문지를 가지고 설문조사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보통 서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서베이는 사실 일반적으로는 설문조사라고 번역이 되지만 이게 그냥 단순히 설문지를 조사한다라는 내용 이상으로 대규모의 모집단을 조사를 할 때 표본을 뽑아서, 요게 이제 사실 숨어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설문지를 조사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42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설문조사 혹은 서베이는 대단히 모집단의 태도와 성향을 측정할 때 적합한 조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밑에 관련 기출을 보면 14회 시험에서 서베이 조사는 틱 현상을 가진 아동에 대한 단일 사례 분석이 적절하다.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단일 사례라고 하는 건
한 사례를 조사할 때 서베이가 유용하다라는 건데요. 서베이는 그럴 때 한 사례, 소수 사례에 대한 조사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선지는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편 설문조사의 장단점을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우편 설문조사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편으로 설문지를 당사자한테 보내면 본인이 읽고 응답을 한 후에 이걸 반송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편 설문조사에 대한 땡땡 두 번째 땡에 보면 얘는 자기 기입식 자료 수집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점은 일단 내가 100명을 조사하고 싶어요. 면접이나 관찰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봐야 되고 인터뷰를 해야 되지만 이 100명에 대한 설문조사는 우체국 가서 100개의 설문지 한 번에 보내면 되는 거거든요. 시간도 비용도 굉장히 덜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편 설문조사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익명성이에요. 그래서 반송을 할 때 이게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지 않는 익명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반송이 되기 때문에 응답자가 내 데이터가 누구 건지를 알 수 없는 응답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니 조금 더 민감한 질문을 안전하게 느껴서 더 잘 응답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면접 같은 경우는 면대면으로 나를 마주 보면서 나에게 되게 민감한 질문을 해요. 그럴 때는 내가 널 믿고 이런 것까지 까발려 말 잘 안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접근 용이성, 그 밑에 접근 용이성 보시면은요, 아까 비용이 절감된다 얘기를 했던 것처럼 100명을 직접 만나러 다니는 거, 면접이나 관찰은 시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힘들잖아요. 교통비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들고 면접을 하러 갈 때 빈손으로 가기 그러니까 음료수라도 하나 들고 가고 이런 거. 근데 설문조사 같은 경우 우체국에 보내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접근이 용이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3페이지에 얘의 단점을 보시면은요, 가장 단점이 되는 게 회수율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혹은 응답률이 되게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설문조사에서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편 설문조사를 계획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회수율을 높일 수 있을까? 이거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단점이에요. 회수율이 떨어진다라는 건 단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대표적으로 추가를 하자면 응답 상황을 통제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A라는 사람이 응답해 주세요라고 설문지를 보냈는데요. A가 귀찮아. 네가 대신 좀 응답해 해서 딴 사람한테 응답을 해달라고 넘겨도 이게 익명성을 보장을 하기 때문에 진짜 그 사람이 응답한 건지 딴 사람이 응답한 건지 혹은 그 사람이 문항을 제대로 읽고 응답한 건지 아닌 건지를 내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 이거를 우리가 응답 상황을 통제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외에 응답 내용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싶어도 이 응답이 누구 응답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되물어볼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면접 같은 경우는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의 표정을 관찰한다거나 그 사람이 있는 주변 환경을 관찰하는 부대 정보들을 보충적으로 수집하는 게 가능하지만 설문지는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언어적인 행동이나 부가적인 보충적인 자료 수집이 어렵다. 이런 단점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3페이지 하단부터는 우편 설문조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회수율인데 이 어떻게 하면 회수율을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고요. 최근에는 이 회수율 자체를 물어보는 선지가 7년 동안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4페이지로 가시면 질문지 어떻게 작성할까? 혹은 설문지 어떻게 작성할까?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설문지 인쇄를 해서 실제 조사에 사용하기 전에 설문지 내가 제대로 만들었는지 꼭 검토해야 되거든요. 이 검토하기 위해서 한번 소수의 사람들한테 설문지를 이렇게 응답을 해주세요라고 하고 응답이 어떻게 제대로 되는지 이런 걸 검토하는 방법을 사전에 검사한다 해서 사전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전검사도 이것도 단독 문제로 예전에는 좀 나왔었는데요. 최근 7년 동안에는 설문조사에서의 사전검사를 물어보는 문제가 7년 동안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44페이지에 질문지의 작성과 사전검사에서 질문지 작성의 순서는
1.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에 대한 질문 내용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는 질문 내용에 따라 질문 형태와 질문 방법을 결정하고 이 순서 있잖아요. 아직까지 저라면 이런 문제 낼 것 같은데 아직까지 질문지를 작성하는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부담 없이 패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보면 설문지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가 하고 관련해서 동그라미 1, 2번에 질문지의 언어 구성, 그 다음에 문항의 배열 있잖아요. 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체크를 해두셔야 하는데요. 질문지의 언어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읽어볼게요. 문항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서술해야 되는 거 당연하지요. 그 다음에 폐쇄형 질문 혹은 객관성 질문 내지는 응답 범주를 주고 체크하도록 하는 질문을 구성을 할 때에는 우리가 측정 수준에서 명목 수준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상호배타성, 그렇죠?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중복이 돼서 걸치는 영역은 없어야 되고요. 모든 응답자들이 적어도 응답할 수 있는 항목은 제시가 되어야 하고요. 이걸 포괄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1, 2, 3, 4, 5가 논리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도록 구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문항의 길이가 너무 길면 타당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짧은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추상적인 질문보다는 좀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 질문을 피하는 게 좋죠. 그래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당신은 국방 예산을 줄이고 사회복지 예산을 늘리는 것을 찬성하십니까? 아니야, 국방 예산 줄이는 거는 뭐 반대해. 그러니까 내가 사회복지 예산 증액은 뭐 찬성하지만 그렇다고 국방비를 줄이자 이거에 찬성하지는 않아. 그러면 얘랑 이렇게 한 문제 안에 붙여 있으면 대답하기가 애매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중 질문이라는 것은 A와 B 이런 식으로 질문하지 말고 A는 A대로 따로 질문, B는 B대로 따로 질문하라 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유도 질문을 하면 이거 우리가 아까 측정 수준에서 측정에서 얘기했을 때 유도 질문은요. 사회적 바람직성의 편향을 낳아 측정에서 체계적 오류를 유발하고 그래서 타당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도 질문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유도 질문은 하지 않아야 될 겁니다. 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문항들을 작성을 했을 때 이 문항의 배치는 또 어떻게 할 건가? 처음부터 너무 부담스러운 질문을 딱 던지면 안 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좀 가볍고 일반적이고 좀 흥미가 있는 어렵지 않은 쉬운 응답들을 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예를 들어 내가 직접 써야 되거나 조금 민감하거나 혹은 특수하거나 이런 질문들은 가급적이면 뒤쪽으로 배치를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44페이지 끝에서 두 개의 땡땡이 있는데요. 응답군 이거 어디서 나왔나요? 아까 체계적 오류를 유발하는 편향의 유형으로 첫 번째 응답군 혹은 고정응답 해갖고 3333 깔어. 오오오오 깔어 이런 거 있잖아요. 상대편 평가라고 하면 다 나쁜 놈 이렇게 깔어 이런 걸 응답군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바람직성의 편향, 그 다음에 문화적 차이에 의한 편향이 체계적 오류를 대표하는 편향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거기에 응답군이에요. 그러니까 문항을 대충 보고 다 비슷한 응답으로 깔아버리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유사한 질문들을 너무 나열을 하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사 질문들은 조금 분리해서 배치를 하는 요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신뢰도를 검사하기 위한 질문은 붙여라, 떨어뜨려라가 맞습니다. 특히 이제 설문지에 문항이 너무 많을 때,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정신건강을 체크하는 뭐 MMPI 같은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게 몇백 문항이 돼요. 그러니까 읽어도 아직 남은 문항이 100문항이 넘고 막 이러다 보면 얘 체크하다가 그냥 대충 체크할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채점된 점수를 믿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그 많은 문항들 중에 이 문항과 이 문항을 유사하게 배치, 이 문항과 이 문항을 유사하게 배치. 예를 들자면 11번 문항을 214번 문항과 300번 문항을 예를 들어 89번 문항과 비슷하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채점을 할 때
비슷한 문항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응답을 일관성 있게 했다면 그러면 이 나머지 문항들도 일관성 있겠구나. 그러면 믿을 수 있겠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의도적으로 유사하게 구성한 질문들을 너무 가깝게 배치를 하면 이거랑 이거랑 같네? 의도적으로 맞추게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유사 질문을 의도적으로 배치해서 신뢰도를 확인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질문들을 서로 떨어뜨려서 티 나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많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45페이지 일반적인 걸 먼저, 특수한 건 뒤로 빼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반형 질문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수반형 질문은 146페이지 중간에 회색 박스를 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귀하는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어떻게 응답을 했는가에 따라서 예로 응답했을 때는 몇 번으로 가세요? 아니요로 응답했을 때는 몇 번으로 가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문항에 어떻게 응답했는가에 따라서 후속 질문이 달라지는 형태, 이것을 수반형 질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수반형 질문은 응답 흐름에 따라서 이걸 잘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5페이지에 질문의 형식이 있어요. 질문의 형식에는 개방형 질문, 이건 주관식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폐쇄형 질문, 이거는 객관식 질문, 이거는 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크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혹은 주관성식 질문은요, 보통 이제 심층적이고 질적인 면접을 할 때에는 막 이거 중에 골라라 이게 아니라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개방형 질문으로 주로 구성이 되지요. 자, 그 다음에 폐쇄형 질문 같은 경우는 응답 범주를 주고 고르는 형태이기 때문에 응답 범주 제시할 때 상호 배타적이어야 되고 포괄적이어야 된다. 앞에서 얘기했던 거 다시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6페이지로 가시면은요, 질문의 유형 중에 아까 수반형 질문 얘기했고요. 수반형 질문은 얘를 다른 말로 개연성 질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회색 박스 아래쪽에 보시면 설문지 안에 수반형 질문이 너무 많아요. 이 문제 풀고 나면 어디로 가야 되지? 이 문제 풀고 나면 또 어디로 이동해야 되지? 너무 정신사납거든요. 자, 그래서 수반형 질문이 너무 많으면 응답자가 피로감을 느껴서 그러니까 응답률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건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 양자택일형, 예, 아니요, 해당, 비해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찬성, 반대. 요렇게 둘 중 하나만 고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지선다, 삼지선다, 오지선다, 요런 것도 있죠.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평정형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뭐 5개, 4개 나열한 것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 사실 평정형도 선다형의 형식을 보통 가지기는 하는데요. 요런 게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평정형하고 선다형하고 달라요? 아니요. 예, 평정형을 선다형 방식으로 보통 구성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항 선택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복수응답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5개의 범주가 있으면 해당되는 걸 모두 고르세요. 혹은 뭐 둘 이상 고르세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2개 이상에 응답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다항 선택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7페이지 맨 위쪽에 행렬형이 있는데요.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형식의 문제예요. 리커트 척도의 경우는 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질문들을 던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여러 개의 질문마다 응답 범주가 동일해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래서 응답 범주가 예를 들어 10개의 문항에 대해서 다 똑같잖아요. 그럼 이거를 따로따로 질문을 구성하면 지면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크로스 시켜서 이쪽엔 응답 문항들을 쫙 나열하고 이쪽엔 범주를 쫙 나열하는 식으로 크로스 시켜서 얘를 좀 심플하게 한 표로 정리를 해버리자라는 거죠. 이거를 행의 문항을 열의 응답 범주를 크로스 시키자, 이런 형식을 얘기하는 걸 행렬형 질문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7페이지에 이제 사전검사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실제 본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설문지를 검토하기 위한 용도로 꼭 사전검사를 하라. 그래서 몇 명의 사람들에게라도 실제로 이제 이 설문지로 응답을 해주세요라고 응답 결과를
검토를 해서 특정 문항은 모든 사람들이 다 막 yes, yes, yes로 다 깔아서 별 의미가 없더라.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바꾸면 될까? 이런 거를 조정을 하라라는 얘기죠. 그런 걸 이제 질문지의 사전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는 이 사전검사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지 않았지만 몇 가지만 체크를 해보시면 그 회색 박스 아래쪽에 있는 거, 자, 이런 사항들을 설문지에 대해서 검토해야 되는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전검사는 반드시 한 번 이상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사전검사의 대상 있잖아요. 이것 좀 응답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그 대상은 원래 본조사를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하고 중복돼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본조사의 표본은 제외하고 본조사의 대상과 비슷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면접조사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은 이제 우편조사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면접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47페이지 면접조사는 면접자와 피면접자가 직접 대면해서 내가 질문을 하면 그 사람이 응답을 하고, 그러면 내가 응답을 기록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이것도 직접 자료 수집 방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린이나 노인 같은 경우는 언어적인 조사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특히 읽고 답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힘들기 때문에 말로 주고받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나 혹은 예를 들어 전화 면접조사 같은 경우보다는 만나서 직접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대인 면접이 더 적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접조사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148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면접조사 같은 경우는 융통성이 있어요. 혹은 유연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응답 분위기에 맞춰서 추가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재질문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유연하지만 우편 설문 같은 경우는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재질문 이런 거가 불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우편 설문조사의 가장 큰 단점이 응답률, 회수율이 떨어진다는 건데요. 면접조사의 경우에는 응답률이 되게 높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은 사전에 약속을 하고 가기 때문에 거의 100%의 응답률을 자랑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면접조사는 비언어적인 행동,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주변 이런 걸 부가적으로 관찰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응답 환경을 통제하지 못하는 게 우편 설문의 단점이었다면 면접은 내가 그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질문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응답 상황을 통제하기에 용이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장점의 맨 끝에 보면 보충적인 자료를 수집하기가 우편 설문보다 좋고요. 그 다음에 심층적인 질문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 이걸 심층규명에 용이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심층규명을 프로빙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단점에는 우편은 시간과 경비가 적게 드는 장점이 있는데 면접은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보통은 1시간 이상을 면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돈도 많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익명성을 잘 보장하는 건 우편인데요. 얘는 익명성을 보장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민감한 질문을 하기에 더 용이한 것은 우편. 이 익명성을 보장하는 우편 설문이 된다. 이런 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9페이지에 그 회색 박스 있잖아요. 이게 기출 문제에 나왔던 자기기입식 우편 설문하고 면접 설문의 차이를 비교하는 표현들이거든요. 그래서 쫙 보면서 어떤 게 우편, 어떤 게 면접에 해당하는지 좀 구분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9페이지 하단에 면접조사의 종류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기준은 표준화 혹은 구조화의 정도, 이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구조화의 정도에 따라서 구조화 정도가 매우 높은 게 있고요. 되게 낮은 게 있고 한 중간 정도인 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표준화 면접 혹은 구조화 면접, 이쪽은 비표준화 면접, 비구조화 면접. 이거는 표준화 면접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반구조화 면접 이렇게 얘기해요. 준표준화라고도 얘기하고 반구조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중간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구조화 면접 있잖아요. 구조화 내지는 이거 표준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설문지를 아주 자세하게 다 정하는 거예요. 설문지의 문구, 문제의 흐름, 그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지까지 굉장히 상세하게 정해놓고
그거에 따라서만 조사를 하도록 하는 이런 면접을 구조화 혹은 표준화 면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하나 다 지정이 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면접조사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걸 구조화 면접 혹은 스케줄 구조화 면접 내지는 표준화 면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사 경력이 별로 없는 비숙련된 면접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조사표대로만 조사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구조화 혹은 비표준화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내가 뭘 알고자 한다, 뭘 조사해 오면 된다라고 이 주제만 던지고 나면 면접자가 가서 요령껏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오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요령껏 그걸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비구조와 비표준화를 잘 하려면 이 면접자 자체가 경험이 좀 있는 사람이어야 하거든요. 자, 그래서 비구조화 내지는 비표준화 면접조사는 땡땡 두 번째 땡에 보면 일반적으로 면접 경험이 많은 숙련된 면접자에 의한 심층 면접이 진행이 되는 게 이게 비구조화 내지는 비표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준표준화 내지는 반구조화라고 하는 것은요, 얘네들의 한 중간 정도예요. 그러니까 문항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다 정리하지는 않고요. 자, 1번에는 뭐, 2번에는 뭐, 3번에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략적인 질문들은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오시면 돼요라고 지침을 제공을 합니다. 자, 이것을 면접 지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 정도로 그러면 이제 그 지침을 따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재량껏 하도록 하는 것, 이걸 반구조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화조사가 있지요. 전화조사는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전화만 걸면 되기 때문에 우체국까지 갈 필요도 없거든요. 자, 그래서 장점을 보면 신속한 자료 수집, 그 다음에 비용도 덜 든다. 이런 건 장점이 될 수 있는데요. 단점은 전화기 없는 사람은 해당되잖아요. 요즘은 사실 대부분 다 있기 때문에 이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조사가 조금 더 길어진다 싶으면 제가 시간이 없거든요. 조사 도중에 응답자가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접에 비해서 응답률이 낮은 이런 단점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넷 조사가 있는데요. 151페이지 인터넷 조사 내지는 온라인 조사 같은 경우는 뭐 전자 우편 서베이 같은 경우 뭐죠? 메일, 이메일을 얘기합니다. 이메일로 설문지 보내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거 다운받아서 응답을 한 파일을 다시 보내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웹사이트 서비스 서베이예요. 이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웹사이트 상에 설문지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체크 전송. 요렇게 하면 딱 설문 응답이 완료가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돈이 안 들어요. 그냥 딱 설문지만, 요즘은 뭐 구글 뭐 이런 데서 설문지 폼 만들어서 그냥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응답해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151페이지 맨 위쪽에 인터넷 조사는 시간 비용 면에서 가장 경제적이고 절차도 간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각적인 보조 자료를 보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게 마음에 들어요? 이런 거 물어보기도 용이하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것도 사실 참여하는 것도 귀찮고 회신하는 것도 귀찮아요. 그래서 아까 우편 설문처럼 얘도 회수율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설문조사하고 관련된 유형별 장단점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관찰입니다. 152페이지인데요. 관찰도 가장 중요한 건 장점과 단점이에요. 요걸 구분하는 건데요. 자, 152페이지 맨 위쪽에 관찰은 조사 대상자를 피관찰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들의 주로는 비언어적인 행동을 그 자리에서 포착해서 조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비언어적인 행동을 누가 관찰하죠? 관찰자가 관찰해서 자료를 직접 수집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면접이나 관찰 등의 자료 수집 방법을 특히 많이 사용하는 게 질적 조사예요. 근데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양적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질적 연구 혹은 탐색적인 연구, 그 다음에 질적 연구의 가장 전통적이고 대표적인 방법이 현지조사, 현장 연구거든요. 이럴 때는 주로 관찰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관찰의 장점 보시면 비언어적인 행동에 대한 자료 수집이 용이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오랜 시점을 두고 어떻게 변화된지를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단적인 분석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 현장에서
그 행동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내가 보기 때문에 현장성과 즉시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건너뛰시고요. 7번처럼 연구 대상이 저 면접 싫어요. 설문조사 싫어요. 이럴 때에는 대안으로 우리가 관찰이라는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걸 장점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찰의 단점은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행동을 포착하기 때문에 그 행동과 관련된 주변의 다양한 요인들을 다 통제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외생 변수의 개입 가능성을 통제하기가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찰된 결과를 숫자로 계량화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관찰은 양적 조사보다는 질적 조사에서 많이 사용하죠. 근데 이제 관찰을 양적 조사에 사용할 때는 이거 어떻게 수치화해야 되는 거지? 이게 조금 골치가 아프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다음 153페이지 맨 위쪽 관찰자의 주관이 개입하잖아요. 주관적이고 혹은 둘 이상의 관찰자가 수집한 자료를 쉽게 비교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그다음에 얘를 수치화하기가 어렵고 수치화하기가 어려우면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에 대해서 너도 3점, 나도 3점 이런 식으로 신뢰도를 빨리빨리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를 객관화하기 어렵다. 이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관찰 과정에서 관찰자의 주관이나 편견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찰에서 관찰자가 수행하는 역할의 유형. 요거는 예전에는 많이 안 나왔는데 최근에 2024년, 2019년도 시험 문제에 2번 언급이 됐어요. 완전 참여자가 있고요. 완전 관찰자가 있어요. 완전 참여자와 완전 관찰자는요.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널 관찰하고 있어. 이거를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관찰자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관찰되는 사람들에게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 참여자는요. 내가 너희들을 관찰하러 왔지. 요런 건 숨긴 채 마치 니네들하고 동일한 성원인 것처럼 그 관찰 대상의 활동이나 행동에 나도 참여자, 100% 참여자인 것처럼 참여하면서 관찰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완전 참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내가 너희들을 관찰하며 그걸로 뭔가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이 의도를 숨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면에서는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완전 관찰자는요. 내가 니네들을 관찰하고 있어 라고 하는 신분도 숨기고요. 그 다음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참여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관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어트 리보라고 질적 연구를 하는 제가 존경하는 질적 연구자가 있거든요. 돌아가신 분인데 이제 이분이 길모퉁이 남자들이라고 하는 연구로 유명해지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예를 들자면 길모퉁이 남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길모퉁이에서 예를 들어 얘기하면 새벽 인력시장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인력시장에 내가 그 차이에 몸을 담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내가 이제 시간을 두고 계속 관찰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나는 그들이 있는 그 코너에서 떨어진 곳에 뭐 예를 들어 24시간 여는 카페가 있으면 그쪽 창가에서 계속 차를 마시면서 내 일을 하는 척하면서 그 코너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관계들, 역동을 보이는가를 계속해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들 사이에 참여하지는 않고요. 그들도 내가 그들을 관찰하고 있는 걸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관찰이 이루어진다면 얘는 완전 관찰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참여 관찰자하고 관찰 참여자는 거기 영어를 보시면 내가 옵저버 관찰자이긴 한데 근데 예를 들어 참여도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찰 참여자는 내가 참여자예요. 그러니까 참여자인데 관찰도 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여 관찰자와 관찰 참여자는 둘 다 아까 이제 이 둘하고 다르게 신분을 노출을 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조사자의 신분을 노출. 내가 니네들을 관찰하려고 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관찰자 역할이 더 비중이 있어요. 그치만 틈틈이 참여도 한다. 이런 의미라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참여자가 더 비중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참여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좀 더 많이 참여하는 정도고요. 이쪽은 얘보다는 좀 덜 참여하는 정도다. 어쨌거나 참여와 관찰을 병행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54페이지에 보면
관찰의 유형 혹은 종류를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직접 관찰과 간접 관찰이 있어요. 직접 관찰은 내가 관찰자의 행위를 직접 보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간접 관찰은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의 결과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네가 청소를 하는 걸 보겠다. 그럼 청소하는 행동을 보는 건 이건 직접 관찰이에요. 근데 네가 청소를 했다면 니네 방이 깨끗해졌겠지? 니네 방에 있는 휴지통에 휴지가 비워져 있겠지? 해서 그 방의 청소 상태라든지 그 방에 휴지통에 휴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관찰한다면 이거는 청소 행위에 대한 직접 관찰이 아니라 청소 행위의 결과에 대한 간접 관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참여 관찰과 비참여 관찰이 있는데요. 참여 관찰은 말 그대로 참여하면서 관찰을 하는 거고요. 비참여 관찰은 참여하지 않고 관찰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약간 애매한 게 참여 관찰은 조사자가 조사 대상 집단의 사회적 과정에 완전히 참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막 헷갈리는 거예요. 막 참여 관찰자를 얘기할 때는 완전히 참여하는 건 관찰 참여자고 얘는 좀 덜 참여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참여 관찰은 또 완전히예요? 이거는 좀 구분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냥 참여 관찰이냐 비참여 관찰이냐 이거는 그냥 얘는 참여하면서 관찰, 얘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관찰 요 정도로 얘기를 하시고요. 그 앞에 막 많이 참여하면서 완전히 참여하면서 이런 게 나와도 덜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얘는 관찰자의 역할의 역할을 구분할 때 어떤 학자의 책에서 이렇게 참여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는 거라서요. 이 역할을 얘기하는 무슨 관찰자 혹은 참여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만 완전히 관찰, 참여, 얘는 좀 덜 참여 요 정도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직적 관찰과 비조직적 관찰은요. 내가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도구로 어떻게 관찰을 할 건지 어떤 기준에 따라서 관찰을 할 건지를 딱딱딱딱 정하는 건 조직적 관찰이고요. 그렇지 않은 건 비조직적 관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현시적 관찰과 비현시적 관찰은요. 관찰되는 사람의 눈에 관찰자가 보이면 현시적이에요. 근데 관찰되는 사람의 눈에 관찰자가 보이지 않아요. 이런 건 비현시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실험실에 와서 관찰을 오도록 해서 실험실 안에서 관찰자의 행동을 관찰을 하면 이건 실험실 관찰이 될 거고요. 연구자인 내가 관찰 대상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이 있는 장소에서 관찰을 한다면 이건 현지 관찰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관찰의 유형들이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2차 자료 분석과 내용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료의 유형에는 내가 내 연구를 위해서 직접 수집하는 자료, 이것을 1차 자료라고 얘기했고 대표적인 방법은 서베이, 면접, 관찰 이 세 가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는 직접 자료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 2차 자료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자료를 분석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얘는 내가 직접 수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를 간접 자료 수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간접 자료 수집. 누군가 딴 사람이 수집한 자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2차 자료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분석만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156페이지 하단에 2차 자료 분석의 장단점 얘기하고 있는데요. 장점, 원자료 수집 과정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굳이 그거를 직접 수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2차 자료 분석은 간접적 자료 수집 방법이라고도 불리고요. 내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해서 비관여 자료 수집 방법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따라서 내가 너희들에게 자료를 직접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니네들이 응답하면서 굳이 나를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반응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비반응적 자료 수집 방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청소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은데요. 내가 청소년 5,000명 조사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청소년 정책연구원 들어가 보니까 매년 수천 명의 청소년들을 분석한 어지간한 데이터들이 엄청 모아 있어요.
그리고 그거 내가 플랜 짜가지고 저 이런 거 분석하고 싶어요. 그러면 데이터 갖다 분석할 수 있거든요. 수천 명에 대한 데이터를 거기서 받아서 분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내가 수집할 때 돈 되게 많이 들고 시간 많이 드는데 그게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대규모 사례 분석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반응적이고요, 비관여적이에요. 자,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응답에 연구자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157페이지에 땡땡땡 위에서 세 번째 땡 보면요, 기존의 데이터를 수정, 편집해 분석할 수 있다라는 말은 아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매해 이제 연구되는 그 데이터, 패널 데이터가 있거든. 수천 명에 대한 청소년 데이터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그 변수들을 측정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굳이 그 변수들을 다 조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5,000명, 6,000명, 7,000명을 다 조사할 필요도 없어요. 예를 들자면 나는 양친 중에 한 명, 예를 들어 부모가 이혼을 한 사건을 경험한 청소년들만 분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수천 명의 데이터들 중에 그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만 뽑아서 분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변수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지만 나는 이거 변수에 대한 분석만 하고 싶어요. 그럼 그 변수만 뽑아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데이터가 있다고 그걸 다 내가 분석을 할 필요는 없고요. 내 목적에 맞게 그것을 수정하거나 편집해서 분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근데 단점도 있죠. 내 연구 목적에 딱 맞는 2차 자료를 발견해서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점에 땡땡땡땡 마지막 땡 두 개를 보시면 자료의 신뢰도나 타당도를 알 수 없거나 자료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공기관들, 이게 그 국책기관들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청소년정책연구원이나 여성정책연구원이나 노동연구원이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나 이런 데들 있잖아요. 이런 데들은 그래도 믿을 만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담보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역사 연구를 하기 위해서 조선시대의 어떤 사료에 대한 분석을 한다라고 할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든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2차 자료 분석이에요. 근데 지금 이 자료가 그때 그 시대의 현실을 얼마나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자료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자체의 신뢰도나 타당도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자료에서 누락된 변수의 결집값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내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집적한 복지 패널 데이터, 혹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청소년 데이터, 아동청소년 데이터를 분석을 하려고 보니까 특정 질문에 대해서 몇 명의 사람들이 응답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쫙 있는데 막 점점점점, 이게 응답이 없으면 점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측정이 되지 않았다 해서 결집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원래 이 사람의 응답값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냐하면 내가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는 그 모든 데이터의 익명성을 보장을 하기 때문에 누구 데이터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응답하지 않은 값이 실제로 얼마인지 전혀 알 길이 없다라는 거죠. 이 말을 원자료에서 누락된 변수의 결집값을 복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이제 통계 분석 방법 중에 이게 있어요. 결측치 분석 혹은 결집값 분석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응답을 하지 않은 값들을 응답된 다른 값들을 통해서 그렇다면 여기에는 어떤 값이 들어갈 가능성이 가장 높을지를 추정하는 거예요. 결집값을 통해서 거기에 어떤 값이 들어갈지를 추정하는 거.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값을 넣어놓고 분석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계기법을 통해서 결집값을 대체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복구는 불가능. 근데 통계적으로 대체는 가능.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자료 분석의 대표적인 형태가 내용 분석이에요. 내용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의 기록물에 대한 분석을 얘기합니다. 기록물의 내용을 분석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때 기록물은 영상 기록도 있고 문서의 기록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2차 자료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 소설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 연설문을 내가 쓴 것도 아니고 그 시험 문제 내가 낸 게 아니고 그 교과서 내가 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있던 기록물을 내가 분석만 하는 거기 때문에 얘도 2차 자료 분석이라서 2차 자료 분석의 장단점은 얘도 그대로 공유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57페이지 회색 박스의 기출 사례를 보시면은요. 보편적 복지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 변화를 알기 위해서 과거 10년 동안 한국의 주요 일간지 보도를 쭉 분석을 한 거예요. 신문 우리가 만들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보도 내용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혹은 뉴스 내가 만든 건 아닙니다. 근데 뉴스의 내용을, 보도 내용을 분석을 하는 거는 내용 분석이에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20년간 개봉된 영화 중에서 장애인이 등장하는 영화를 분석했어요. 이거 영상 매체의 내용을 분석한 거잖아요. 자, 지난 20년 동안 A신문의 사회면 기사를 자료로 노인에 대한 인식 변화를 분석했어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국내 일간지 사설을 분석했어요. 이런 거 다 내용 분석에 해당합니다. 인간의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 기록물을 활용할 수 있고요. 얘는 2차 자료 분석 혹은 간접적인 자료 수집 방법 혹은 비반응적 혹은 비관여적인 자료 분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너무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157페이지 하단에 관련 기출 있잖아요. 17회. 자, 내용 분석법은 신문, 책, 일기 등의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직접 자료가 아니거든요. 간접 자료거든요. 그렇죠? 그 간접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등의 간접 자료를 그냥 분석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해야 맞고요. 2차 자료를 직접 자료라고 표현하면 틀려요. 그래서 여기가 O가 아니라 X가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죄송하고요. 거기 X로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58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내용 분석의 특징이 있어요. 자, 내용 분석은요, 기본으로 우리가 텍스트잖아요. 보통은 문서 기록 같은 경우 연설문, 시험문제, 교과서 이런 거 보면 이건 수치가 아니라 텍스트, 언어로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영상 자료, 영화나 뉴스 같은 것도 말로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을 우리가 텍스트로 풀면 이것도 문자,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텍스트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양적 자료가 아니라 질적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질적 자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용 분석에선 질적 분석을 할 수가 있지만 원래 내용 분석은 질적으로 언어적으로 서술된 자료를 계량화해서 즉 양적인 숫자로 바꿔놓고 숫자로 만들어 놓고 나면 뭘 하는 거예요? 통계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양적인 자료로 바꿔서 통계 분석을 하는 거에 더 비중을 두어요. 다만 이 내용 분석의 대상 자체가 질적인 자료라서 질적인 분석도 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명시적으로 드러난 텍스트의 내용도 분석을 하지만 우리가 행간의 의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맥락 속에 숨어있는 혹은 내용 속에 숨어있는 잠재된 내용도 분석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 분석의 장단점은 앞에 나왔던 2차 자료 분석의 장단점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일단 내가 수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면에서 직접 자료 수집 방법에 비해서 훨씬 더 경제적이고요. 그 다음에 안정성이 있어요. 이게 복구가 가능하다는 거죠. 어차피 그 교과서가 내가 분석하다 실수했다고 교과서가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그냥 분석하면 되는 거거든요. 실수를 하더라도 그냥 다시 분석을 하면 되는 재조사가 가능한 이런 측면을 우리가 안정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난 과정을 시계열로 분석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고려사 연구를 하고 싶다. 조선 왕조, 뭐 예를 들어 초대 왕조부터 마지막 왕조까지의 역사적인 흐름들을 분석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의 역사적인 자료를 분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단적인 어떤 시계열적인 연구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비관여, 비반응 혹은 간접 자료 수집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내용 분석은 계량화를 통해서 자료에 대한 양적 분석을 실시를 해서 내용을 구체화하고 우리가 이제 수치화할 수 있을 때 이 숫자들로 딱 보여주는 게 신뢰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연구의 신뢰도를 높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적 조사도 질적 조사도 둘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이제 양적 조사를 선호하는 연역법은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검증하는 절차를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얘는 양적 조사에 조금 더 비중이 있기 때문에 연역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단점을 보시면은요, 내용 분석을 하려면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의사소통의 자료, 기록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다면 그건 내용 분석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 타당도를, 예를 들어 고려의 어떤 자료, 내지는 조선의 어떤 자료를 내가 분석을 할 때 그 시대의 진실을 담고 있는 자료인지를 알 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타당도나 신뢰도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내용들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분석의 절차가 있는데요. 이거는 일반적인 양적 조사의 절차하고 비슷해요. 자, 일단 조사 주제가 있고 우리 양적 조사의 절차는 주문, 가설, 기억하라고 얘기했어요. 주제를 정하고 문제를 정하고 가설을 정하고 설계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일단 문제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적인 형태는 비슷한데 기본적으로 어쨌거나 내용 분석도 일반적인 사람들을 조사하는 것처럼 모집단을 규정을 하고 모집단의 범위가 클 때는, 모집단의 범위가 작을 때는 그냥 전수조사하면 되거든요. 근데 모집단이 너무 클 때는 그 중에서 표본을 선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표본을 선정하는 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표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용 분석에서도 표집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59페이지에 하단에 3번 내용 분석의 표본 선정 보시면 모집단의 사례수가 많으면 서베이 조사에 사용되는 그 표집 방법 있잖아요. 통해서 사례수를 줄일 수 있다. 확률 표집이든 비확률 표집이든 사용할 수 있다가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주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분석의 단위를 규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텍스트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텍스트가 있어요. 뭐라고 막 써 있겠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 단위가 있고 범주가 있는데 기본으로 내용 분석은 계량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설문지처럼 말이에요. 양적 조사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설문지처럼 내가 만드는 거예요. 이 내용이 여기에 해당하나, 여기에 해당하나, 체크. 이 내용이 여기에 해당하나, 여기에 해당하나, 체크. 마치 설문조사에 뭐 예를 들어 성별은 어떻게 되고, 진보적인지 보수적인지, 그 다음에 등장인물이 몇 명인지, 3명인지 2명인지 3명인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체크하시고, 요런 걸 범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범주를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뭘 읽고, 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정할지, 이거. 무엇을 단위로 해서 범주를 나눌 것인가, 이거를 분석 단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분석 단위 규정을 보면은요, 분석 단위는 내용 범주 있잖아요. 이 내용이 여기에 해당하나, 여기에 해당하나 할 때 이 범주를 얘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집계하는 단위예요. 이만큼을 보고 얘기할까? 이만큼을 보고 이걸 판단할까? 아니면 이 책 통으로, 이 책 자체가 뭐 이런지 저런지, 혹은 우리가 신문 사설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를 단어를 하나하나 볼지, 아니면 문단 단위로 판단을 할지, 아니면 이 사설 통으로 이 사설이 전체적으로 이 정책에 반대하는 논지인지 찬성하는 논지인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를 정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분석 단위가 되는데, 그래서 그거 단어를 얘기하는 것으로 이제 부호와의 단위가 된다. 이 부호는 이거예요. 이걸 1이라고 할지, 이걸 2라고 할지, 이걸 코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석 단위에는 기록 단위도 있고 맥락 단위도 있는데요. 기록 단위 보시면 두 번째 땡 보시면 단어, 이 단어가 여기에 해당하나, 여기에 해당하나, 이 단어가 여기에 해당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루는 주제가 이런 성격인가, 저런 성격인가, 이럴 수도 있고요. 이 인물이 보수적인가, 진보적인가, 인물을 단위로 할 수도 있고요. 문장을 단위로 할 수도 있고, 단락을, 문단을 단위로 할 수도 있고요. 사항 혹은 항목, 품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사설 통으로, 이 책 통으로 이 책이 여기에 해당하나 저기에 해당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간이라든지 뭐 시간이라든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뉴스의 시간이라든지 혹은 신문의 지면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인지 앞쪽인지 뒤쪽인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기록 단위
단위를 삼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단락 안에 예를 들어 내가 문단을 단위로 해서 예를 들어 이거를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할 때 이 문단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보려고 했더니 아니 이 문단 안에 그런 얘기도 1번 비슷한 얘기도 있고 2번 비슷한 얘기도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판단하기가 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단락 안에 둘 이상의 주제가 혼재되어 있을 때에는요. 그때는 주제를 기록 단위로 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단락이 아니라 이 주제는 여기에 해당하고 이 주제는 여기에 해당하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단위별 장단점 비교 이거는 마지막 나온 게 2018년도 시험 문제였었는데요. 단어 이 단어는 뭐, 이 단어는 뭐 이렇게 하려면 너무 많아져요. 단어가 너무 많잖아요. 자료 수집 양이 많아지지만 조금 명확한 구분은 가능하다. 근데 이제 주제를 단위로 할 때에는 아무래도 단어 하나하나를 신경 쓸 때보다는 장점, 자료 수집의 양은 줄어들지만 주제를 구분하는 경계가 좀 모호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주제가 뭐더라? 라고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건 기록 단위에 해당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 단위에서 맥락 단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그냥 딱 드러나는 이 단어 혹은 이 단락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행간의 숨은 의미까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너 참 잘났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 말 자체를 분석하면 잘났다. 호의적인 표현, 되게 긍정적 칭찬,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 말이 명확하게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너 참 잘났다의 후 맥락을 따질 때가 있잖아요. 이거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니 똥 굵다.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으려면 그 말이 있었던 전후 맥락을 따져야 될 때 이런 맥락을 따지는 거를 맥락 단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록 단위에 맥락 단위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맥락 단위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어쨌거나 예를 들어 하나의 문장에 실제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가, 어떤 범주에 해당하는가를 따지기 위해서 후까지를 고려를 하기 때문에 함께 고려하는 범위가 좀 더 넓은 건 당연히 맥락 단위고 그 안에 기록 단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맥락 단위는 적어도 기록 단위보다 더 큰 것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보시면 돼요. 이 순서 자체를 알아두시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9장 내용은 끝났고요. 우리 기출문제가 3문제가 나왔거든요. 기출문제에 1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예요. 내용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내용 분석이든 2차 자료 분석이든 얘는 간접 자료 수집이고요. 얘는 비반응 혹은 비관여적 연구 방법이에요. 근데 반응이라고 했으니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베이 조사에 사용하는 표본 추출 방법, 즉 표집 방법 사용할 수 있고 확률도 비확률도 둘 다 사용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 과정에 안정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분석하다 실수해도 그냥 처음부터 다시 재조사하는 거 가능해요. 그 자료가 어디 가는 거 아니라서. 그 다음에 숨은 내용, 잠재적인 내용도 분석 가능하다라고 얘기했고요. 기본적으로는 질적 텍스트라서 질적인 분석도 할 수 있지만 기본으로 계량화를 통한 통계 분석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보시면은요. 질문 내용 및 방법의 표준화 혹은 구조화 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구조화 정도가 낮은 혹은 표준화 정도가 낮은 가장 낮은 건 뭐예요? 비구조화 비표준화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리을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가는 거죠. 여기 스케줄 구조화는요, 구조화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당연히 얘는 구조화 수준이 가장 높은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설문지를 또 이용해서 면접 조사를 하겠다. 설문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설문지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래서 이게 문항의 세부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이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설문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구조화된 질문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표준화 정도가 낮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비구조화된 면접 기본인 거고, 그 다음에 심층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좀 더 깊게 나가는 거고요. 요거는 표준화를 탁탁 시켜서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뭡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비구조화 면접에서 주로 사용하는 게 이런 심층적인 면접이라서 이 문제의 답은 디귿과 리을이다. 그래서 답은 5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5번 문제예요. 완전 참여자거든요. 자, 완전 참여자는 내가 충분히 그 관찰 대상자들의 상호작용 속에 나도 퐁당 빠져서 참여하면서 뭐 하겠다? 관찰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완전 참여자는 그죠. 완전 참여자는 내가 참여를 하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그 관찰자의 역할 분류를 얘기를 하죠. 완전 참여자나 완전 관찰자의 공통점은 뭐다? 신분을 노출을 한다 안 한다? 관찰자라는 신분을 노출을 하지 않고 얘네들의 상호작용에 들어가서 진짜 걔네들의 성원인 척하면서 관찰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완전 참여자가 되는 거고 완전 관찰자는 내가 너희들을 관찰하고 있어라는 걸 알리지 않으면서 걔네들 모르게 관찰만 하는 거. 이거를 완전 관찰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관찰자의 역할하고 관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 참여자는 알리지 않는다. 그렇지만 상호작용에 참여한다. 이런 거잖아요. 연구 대상이 관찰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관찰 대상과 상호작용을 참여하니까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관찰 대상의 승인을 받지 않아요. 알리지 않기 때문에 관찰 대상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게 맞는 거죠. 그렇게 관찰을 한다는 면에서 속이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윤리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게 맞는 거고요. 자, 관찰 상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보통 실험실 상황에서의 오세요 해서 막 하는 건데요. 완전 참여자는 내가 그들의 상호작용 속으로 내 신분을 숨기고 들어가서 그들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속에서 관찰하는 거라서 통제를 하지 못하는 성격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올해 나왔던 세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OX 문제 164페이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설문지 작성하고 관련된 겁니다. 폐쇄형이라고도 하고 객관식이라고도 얘기하고 범주형 질문인 거죠. 그래서 응답 범주를 딱 주고 체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응답 범주를 포괄적으로 혹은 상호 배타적으로 구성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맞는 거고요. 설문지 작성을 할 때 이중 질문하면 안 돼요. 유도 질문해도 안 돼요. 자, 그러니까 배제되어야 한다. 맞는 얘기예요. 신뢰도 측정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짝을 이루는 문항을 배치를 할 때 너무 붙이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함께 배치하는 게 좋지 않고요. 떨어뜨려서 배치해야 합니다. 자, 일반적인 걸 먼저 묻고 흥미있는 걸 먼저 묻고 간단히 대답할 수 있는 거 먼저 묻고 특수한 거, 예민한 거, 직접 써야 되는 거는 뒤에 묻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렬식 질문은요. 한 주제의 응답에 따라서 부가 질문이 연결이 되는 거, 이거는 행렬식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수반형 질문이라고도 얘기하고 얘를 개연성 질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행렬은 이쪽은 문항들, 이쪽은 범주들로 이렇게 크로스시키는 표의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자, 개방형 질문은 주관식 질문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본인이 직접 다 써야 되는데 그걸 앞부분에 넣어버리면 귀찮아, 안 해. 응답률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얘는 앞부분이 아니라 뒤로 배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편 설문의 경우 원래 표본으로 추출된 응답자가 응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익명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응답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 해서 남이 제대로 읽지도 않고 응답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달리 얘기하면 응답 상황을 통제하기가 어렵다와 같은 얘기입니다.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는 우편 설문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면접 설문조사보다 민감한 질문을 다루기에 유리하죠. 왜? 자기기입식 설문은 뭘 보장하기 때문에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질문에 더 유리한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는 면접 설문보다 복잡한 쟁점을 다룰 때 이거는 틀리죠. 왜냐하면 복잡한 쟁점이면 아까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얘기가 다른데요. 그거 조금만 부가적인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얘랑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이렇게 유연하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면접 설문은 그 유연한 게 가능한데 자기기입식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복잡한 쟁점을 다룰 때는 유연하게 접근이 가능한 면접이 더 낫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찰은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외생 변수, 여러 가지 관련되는 변수들을 통제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스케줄 구조화 면접은 질문 내용, 방법 표준화 정도가 되게 높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11번도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설문조사와 관찰해서, 12번을 보시면, 관찰자의 역할 중 완전 참여자는 신분을 밝힌다, 밝히지 않는다. 그리고 상호작용에 참여하면서 관찰을 한다. 그래서 신분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승인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틀리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비참여 관찰법이에요. 이거는 관찰자의 역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참여 관찰과 비참여 관찰을 서로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참여 관찰은 참여하면서 관찰하는 거고 비참여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관찰을 하는 거거든요. 그가 참여하면서 하는 건 참여 관찰이라서 관찰 대상과의 상호작용 유지가 중요한 것은 참여관찰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어린이나 노인에게는요, 우편 설문조사는 직접 읽고 쓰라는 건데 힘들어요. 그래서 얘가 더 적절하다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자료 분석과 내용 분석하고 관련해서요, 자료의 결집값을 추적할 수 있다, 없다? 그게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몰라요. 뭐 없는 거죠. 왜? 익명성을 보장한 상태에서 이미 수집이 완료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누군지 알 수 없어서 찾아가서 물어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맞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 내용 분석은 연구 대상자의 반응성을 통제할 수 있다, 없다? 통제할 수 있다가 맞는 거죠. 그렇죠. 배제할 수 있다가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반응성이 유발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성이 유발되지 않는다는 것은 반응성을 개입되지 않게 통제할 수 있다가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없다가 아니고 있다가 맞기 때문에 16번은 틀리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분석에서도 표집, 확률 표집이나 비확률 표집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내용 분석은 양적인 방법도 사용할 수 있고 질적인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분석은 실수를 해도 재조사가 가능한 안정성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20번 숨은 내용도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보면 이게 맞다, 틀리다를 빨리빨리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이 9장의 내용을 소화를 하셨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9장 내용 마치고 쉬었다가 또 10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